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가볍고 상큼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녀 시절 누구나 좋아했을 캐릭터가 등장하는 책입니다. 바로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주디는 빨강머리 앤의 앤 셜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소녀들의 아주 열렬한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기도 하죠. 가장 큰 공통점은 고하지만 매우 씩씩하다. 그리고 상상력이 뛰어나다일 겁니다. 가끔은 아주 솔직해서 할 말은 하고 그래서 당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바로 또 성찰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니크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앵과 주디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그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데 있을 겁니다. 특히 키다리 아저씨는 신데렐라 포맷이기도 하죠. 자신을 후원해준 부자 아저씨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키다리 아저씨는 나이 많은 대머리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바로 멋진 저비스 도련님이었죠. 이 설레는 반전이 소녀들에게 판타지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8편 정도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 저도 읽으면서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편지는 러브레터니까요. 그럼 주디 에벗이 깜찍하게 성장해가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푸른 책들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전 이름을 바꿨어요. 기록상의 이름은 여전히 제루샤지만 그 이외에는 어디서든 주디로 통해요. 하나뿐인 애칭도 스스로 지어야 하다니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주디라는 이름을 꼭 저 혼자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프레디 퍼킨스가 똑똑하게 말을 못할 때 절 그렇게 부르곤 했으니까요. 리펫 원장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조금만 더 창의력을 발휘하면 좋을 텐데요. 원장 선생님은 전화번호부에서 성을 따와요. 전화번호부 맨 첫 페이지를 보면 에벗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아무 데서나 고르는 거예요. 제루샤는 묘비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전 늘 그 이름이 싫었어요. 하지만 주디는 꽤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가벼운 이름이기는 하죠. 저와는 다른 파란 눈을 가진 예쁘고 작은 여자아이에게나 어울릴 만한 이름이에요. 가족 전부에게 사랑받으며 응석바지로 자란 사는 내내 걱정거리 하나 없이 즐겁게 뛰놀기만 하는 그런 아이요. 그런 여자아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게 무슨 결점이 있든 응석바지로 자라 버릇이 없다고 저를 비난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여자아이 흉내를 내는 것도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항상 절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제게는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갑이 3켤레나 있어요. 전에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벙어리 장갑이 있긴 했지만 손가락 5개가 다 있는 진짜 가죽 장갑이 생긴 건 처음이에요. 짬짬이 장갑을 꺼내 껴보곤 한답니다. 장갑을 끼고 수업을 안 듣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저녁 식사 종이에요. 그럼 이만. (12월 19일)
키다리 아저씨,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저씨는 대머리인가요? 아저씨 모습을 정확히 그릴 작정이었는데 머리까지는 척척 만족스럽게 되다가 결국 막히고 말았어요. 아저씨가 백발이신지 아니면 흑발이신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저씨의 초상화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그려 넣어야 할까요? 아저씨 눈동자를 무슨 색으로 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눈은 회색이고 눈썹은 현관 지붕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요. 소설에서는 그런 눈썹을 돌출 눈썹이라고 하더군요. 입은 일자로 꽉 다물고 있는데 입꼬리가 약간 처진 듯 보여요. 아, 이제야 알겠어요. 아저씨는 성미 급하고 무뚝뚝한 노인이군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에요. 병원에서 4월 4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 어제 저녁 막 해가 질 무렵 제가 침대에 앉아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다란 병동에서의 생활에 몹시도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간호사가 길고 하얀 상자를 들고 나타났어요. 제게 온 상자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분홍색 장미꽃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멋진 건 상자 안에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점점 위로 향하는 재미난 글씨체로, 그렇지만 아주 개성 넘치는 글씨체였어요. 매우 정중한 메시지를 적어보낸 카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저씨 정말 감사드려요. 보내주신 꽃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진짜 선물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린애 같은지 말씀드릴까요? 전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엎드려서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아저씨가 제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것도 확실히 알았으니 앞으로 훨씬 더 재미있는 편지를 쓰도록 할게요. 붉은 띠로 묶어 금고에 간직하셔도 좋을 만큼요. 다만 그 끔찍한 편지는 제발 꺼내서 태워주세요. 아저씨가 다시 그 편지를 읽는 일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프고 시무룩하고 비참한 신입생에게 생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많으실 테니 혼자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전 잘 안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못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이제 아저씨가 진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을 해서 아저씨를 귀찮게 해드리지도 않을게요. 아직도 여자아이들이 싫으세요? 아저씨의 영원한 벗, 주디. 토요일.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세요? 레오노라 펜턴이 찍은 저희 세 사람의 사진이에요. 웃고 있는 날씬한 아이가 셀리고 도도한 표정의 키 큰 아이가 줄리아예요. 얼굴 위로 머리카락이 날리는 조그만 아이가 저고요. 정말 사진보다 예쁜데 햇빛에 눈이 부셔서 저런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 좀 더 일찍 편지를 써서 크리스마스에 보내주신 수표여에 감사드리려고 했는데 맥브라이드 가족과 보내는 생활에 푹 빠져서 책상에 2분도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새 드레스를 한 벌 샀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갖고 싶어서요.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키다리 아저씨가 보내주신 게 다예요. 가족들은 사랑하는 마음만 보내왔어요. 전 셀린의 집에 와서 가장 멋진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셀린은 길가에서 물러나 있는 하얀 테두리 장식이 된 크고 고풍스러운 벽돌집에 살아요.
제가 존 그리어 고아원에 있을 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던 바로 그런 집이요. 제 눈으로 직접 그 안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모든 게 아늑하고 평온하고 가정적이에요. 전 이 방 저 방 누비고 다니며 넋을 잃고 가구를 바라본답니다.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이에요. 숨바꼭질하기에 좋은 그늘진 구석들, 팝콘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벽난로, 비 오는 날이면 비를 피해 즐겁게 놀 수 있는 다락방에 있어요. 편안하게 타고 넘을 수 있게 맨 아래쪽 장식이 납작한 미끄러운 계단 난간이 있고 커다랗고 햇볕이 잘 드는 주방과 13년간 가족과 함께 지내며 아이들이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늘 밀가루 반죽을 남겨두는 뚱뚱하고 다정하고 쾌활한 요리사가 있지요. 한번 보기만 해도 다시 아이가 되고 싶어지는 그런 집이에요. 가족들은 또 어떻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셀리는 아빠와 엄마와 할머니, 머리가 온통 곱슬곱슬한 몹시도 사랑스러운 3살배기 여동생과 신발을 닦고 들어오는 걸 항상 잊어버리는 중간 체격의 남동생, 프린스턴 대학 3학년인 키가 크고 잘생긴 오빠 지미가 있지요. 식사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모두들 한꺼번에 웃고 농담하고 떠드는데 먹기 전에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전 불경스러운 사람이겠죠? 하지만 아저씨도 저만큼 많이 의무적으로 감사 기도를 올렸다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주 많은 일들을 해서 어느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지경이에요. 맥브라이드 씨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장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해 트리를 준비하셨어요. 트리는 기다란 포장실에 세워졌고 상록수 가지와 호랑가시나무 가지로 장식되었어요. 지미 맥브라이드가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셀리와 제가 그를 도와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아, 아저씨, 그런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마치 존 그리어 고아원의 후원자라도 된 것처럼 자비로워진 느낌이 들더군요. 전 사랑스럽고 끈적끈적한 어떤 남자에게 입을 맞춰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틀 뒤에 맥브라이드 가족이 저를 위해 집에서 댄스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진짜 댄스 파티에 참석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대학교 댄스 파티는 여자들끼리 춤을 추니까 빼고요. 전 하얀 새 이브닝 드레스, 아저씨의 크리스마스 선물요. 정말 감사드려요. 를 입고 하얀색 긴 장갑을 끼고 하얀색 세틴 신발을 신었어요. 이렇게 완전 무결하고 절대적인 행복 속에서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지미 맥브라이드와 코티용 춤을 추는 제 모습을 리펫 원장 선생님이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다음번에 존 그리어 고아원에 가시거든 원장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주디 에벗 올린. 추신. 아저씨는 제가 결국 위대한 작가가 못 되고 평범한 여자가 되면 무척 실망하실까요? (4월 10일) 부자 아저씨께 보내주신 $50 수표입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저씨가 주신 용돈으로도 제가 필요한 모자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모자 상점에 관해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은 게 후회가 되네요. 그냥 그런 곳을 처음 본 거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애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제가 받아야 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자선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루샤 에벗 올링.
4월 11일. 친애하는 아저씨. 어제 아저씨께 그런 편지를 쓴 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편지를 붙이고 난 뒤 후회가 돼서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그 망할 우체국 직원이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몇 시간째 잠을 못 이루고 앉아 제가 얼마나 벌레 같은지, 다리가 1000개나 달린 벌레 같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욕이랍니다. 줄리아와 셀리를 깨우지 않으려고 공부방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는 침대에 앉아 역사 공책을 찢어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수표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그렇게 무례하게 군 걸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저씨께서 선의로 보내주신 걸 알고 있고 제 모자 같은 하찮은 것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좀 더 정중하게 수표를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수표는 돌려드려야 했어요. 전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요. 그 애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애들에게는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고 숙모와 삼촌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아저씨가 제 가족인 것처럼 상상하고 그걸 즐기기도 하지만 당연히 아저씨는 제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이지 벽에 등을 대고 혼자서 세상과 싸워야 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마음에서 지우고 그렇지 않은 척을 하지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아저씨, 제가 필요해서 한 게 돈을 받을 수 없는 건 언젠가 그 돈을 갚아드리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작가가 된다 해도 엄청나게 많은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도 예쁜 모자 같은 것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 미래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사고 싶지는 않아요. 무례하게 군 건 용서해 주실 거죠? 전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편지를 쓰고는 돌이킬 수도 없게 그 편지를 붙여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가끔 경솔하고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제가 제 인생을 찾고 자유를 얻고 독립할 수 있게 해주신 아저씨께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오랜 시간에 걸친 길고 침울한 반항의 세월이었지만 지금은 매일 매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게 진짜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랍니다. 제가 마치 이야기책에서 만들어낸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새벽 2시 15분이에요. 지금 당장 살금살금 우편함으로 가서 이 편지를 넣을 거예요. 먼저 보낸 편지에 이어 바로 이 편지를 받게 되실 테니 저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겠죠?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언제나 아저씨를 사랑하는 주디. 9월 10일. 아저씨, 접이 도련님이 가셨어요. 우린 벌써 그분이 그립답니다. 어떤 사람이나 장소,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다음 갑자기 그런 걸 빼앗기게 된다면 매우 허전하고 괴로운 기분만 남게 돼요. 요즘은 샘플 부인과의 대화도 양념 안 된 음식 같은 느낌이랍니다. 2주 후면 개학이고 저도 하루빨리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번 여름에는 글을 꽤 많이 썼어요. 단편 6편과 시 7편을 썼어요. 잡지사로 보냈던 것들은 모두 정중하게 곧바로 되돌아왔어요.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아요. 좋은 연습이 되었으니까요. 접이 도련님도 제 원고를 읽었어요. 그분이 우편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접이 도련님은 제 글이 끔찍하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접이 도련님은 진실 앞에서 예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학을 무대로 쓴 짧은 이야기인 마지막 작품은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타이프라이터로 쳐줘서 전 그걸 한 잡지사로 보냈어요. 벌써 2주째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그 작품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저씨가 이 하늘을 보셔야 하는데 묘한 느낌의 오렌지빛이 모든 걸 뒤덮고 있어요. 곧 폭풍이 몰려오려나 봐요. 폭풍 얘기를 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동전만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덧문들이 쾅 소리를 내고 닫히면서 정말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전 창문을 닫으려 달려야 했고 캐리는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곳에 받치려고 조그만 냄비들을 하나를 안고 다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펜을 잡으려는데 가수원에 있는 나무 아래에 쿠션이랑 담요랑 모자, 매튜 아놀드의 시집을 두고 온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려고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벌써 흠뻑 다 젖었더군요. 표지의 붉은색이 시집 안쪽까지 번져 있었어요. 장차 도보 해안은 핑크색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시골에서 폭풍우는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바깥에 두었다가 못 쓰게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 늘 생각해야 하거든요. 맥브라이드 캠프 9월 6일 아저씨, 기쁘게도 아저씨 편지는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르기를 바라는 지시 내용이 있으시면 아저씨 비서에게 2주 안에 전달하도록 하셔야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전 이곳에 와 있고 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숲도 좋고 캠프도 좋아요. 날씨도 좋고 맥브라이드 가족도 좋고 온 세상이 다 좋아요. 전 정말 행복합니다. 지미가 카누를 타러 오라고 저를 부르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말씀을 거역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즐기려는 것을 왜 그토록 집요하게 반대하시는 건가요? 여름 내내 일했으니 저도 2주 정도는 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아저씨는 정말 지독한 심술쟁이에요. 하지만 아저씨의 모든 결점에도 여전히 아저씨를 사랑해요. 주디. 목요일 아침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접이 도련님이자 키다리 아저씨 펜들턴 스미스. 어젯밤 잘 잤나요? 전 아니에요. 한숨도 못 잤답니다. 너무 놀라고 흥분되고 어리둥절하고 행복해서요. 다시 잠들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당신은 잘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반드시요. 그래야 빨리 나와서 제게 오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생각하니 참기가 힘드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도 몰랐다니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내려와 저를 택시에 태워주면서 사흘 동안은 의사들도 당신을 포기했었다고 말하더군요. 아,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제게서 세상 모든 빛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둘 중 하나가 먼저 곁을 떠나겠지만 그래도 그땐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한 뒤고 그러면 그 추억들을 품고 살아갈 테니까요. 당신의 힘을 북돋아 주려 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제가 힘을 내야겠네요. 지금 저는 제가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행복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기도 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어요. 전에는 늘 아무 걱정 없이 무책임하고 태평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잃을까 겁나는 소중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평생 동안 아주 커다란 근심거리를 갖게 되었네요. 당신이 내 곁에 없을 때마다 자동차가 당신을 치지 않을까, 간판이 당신 머리에 떨어지지 않을까, 꿈틀대는 끔찍한 병균을 당신이 삼키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될 거예요. 제 마음의 평화는 영영 사라져버렸네요. 하지만 저도 그저 평화롭기만 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발 빨리 나으세요. 당신을 만질 수 있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제 곁에 두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30분은 너무 짧아요. 제가 꿈을 꾼 건 아닌지 두려워요. 제가 아주 먼 사촌 같은 당신 가문의 한 사람이기만 했어도 매일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큰 소리로 책도 읽어주고 베개도 불룩하게 만들어주고 당신 이마 위에 두 줄로 난 작은 주름도 펴주고 당신 입가가 기분 좋게 웃으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다시 기운을 차렸겠죠. 어제 제가 떠나기 전 당신은 분명 기운을 차렸어요. 의사가 제가 훌륭한 가손사임에 틀림없다고, 당신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했거든요. 사랑에 빠진다고 다 10년은 젊어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제가 11살이 되어도 여전히 절 사랑할 건가요? 어제만큼 멋진 날은 또 없을 거예요. 만약 제가 99살까지 살게 되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 하나까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록 윌로우를 떠났던 처녀와 밤에 돌아온 처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지요. 새벽 4시 30분에 샘플 부인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번쩍 눈을 떴고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오늘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갈 거야 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촛불을 밝히고 아침을 먹은 다음 눈부시게 아름다운 10월의 정취를 느끼며 역까지 8km를 마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 길에 햇볕이 내리쬐었고 꽃단풍과 층층나무는 진홍색과 주황색으로 빛났으며 돌담과 옥수수밭은 서리를 맞아 반짝거렸어요. 공기는 차갑고 청명하고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전 뭔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았죠.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기찻길이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넌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니 안심이 되더군요. 아저씨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제가 아저씨보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여행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그 사람도 만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잖아요.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그 갈색 집은 너무 크고 으스스해 보여서
감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보려고 그 일대를 걸어 다녔죠. 하지만 그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집사는 아버지처럼 다정한 사람이어서 보자마자 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에번약인가요? 집사가 물었고 제가 대답했죠. 네. 스미스 씨를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집사가 응접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응접실은 어두컴컴하고 웅장하고 남자다운 방이었어요. 천을 씌운 커다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난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될 거야. 난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내 집사가 돌아와서는 서재로 올라가자고 하더군요. 전 너무 흥분해서 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문 앞까지 왔을 때 집사가 돌아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님은 심하게 아프셨어요, 아가씨. 오늘이 일어나 앉게 된 첫날입니다. 주인님이 흥분하시면 안 되니까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주세요. 그 말을 하는 집사의 말투를 들으니 그가 당신을 아낀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좋은 분 같아요. 그런 다음 집사가 문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에번 양입니다. 그리고 전 안으로 들어갔고 제 뒤에서 문이 닫혔어요. 환하게 불을 밝힌 복도에 있다가 들어오니 너무 어두워서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벽난로 앞에 놓인 커다란 안락 의자가 보이고 반짝이는 차 탁자와 그 옆으로 좀 작은 의자가 놓인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등에는 베개를 대고 무릎에는 담요를 덮은 채 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그 사람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의자 등받이를 잡고 몸을 가누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 다음 전 그 사람이 당신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고도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아저씨가 저를 놀라게 하려고 당신을 데려와 저와 만나게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웃으며 손을 내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주디,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걸 짐작조차 못한 거야? 그 순간 빠르게 지난 기억들이 지나갔지요. 아, 내가 그렇게 바보였다니. 조금만 눈치가 있었어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전 훌륭한 탐정이 되지는 못하겠죠, 아저씨? 아니, 접이?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하죠? 그냥 접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례하게 들리는데 전 당신에게 무례할 수 없으니까요. 의사가 와서 저를 보내기 전까지 30분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역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멍한 상태여서 세인트루이스로 가는 기차를 탈 뻔했다니까요. 당신도 멍한 상태였던 건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차를 대접하는 것도 깜빡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정말 행복했죠. 저 마차를 타고 어둠 속을 달려 룩 윌로우로 돌아왔어요. 별들이 얼마나 반짝거리던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밖에 나와 콜린과 함께 당신과 내가 함께 갔던 곳들을 전부 돌아보았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떠올리면서요. 오늘 숲은 청동색으로 반짝거리고 주위 공기는 몹시도 차가웠어요. 산에 오르기 딱 좋은 날씨예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함께 산에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접이,
당신이 애타게 그리워요. 하지만 행복한 그림이죠. 곧 함께 있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이제 정말 서로에게 속해 있고 상상 같은 건 없으니까요. 제가 마침내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달콤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전 당신이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주디. 추심. 제가 처음 써보는 러브레터네요. 제가 러브레터를 쓸 줄 안다는 게 우습지 않나요?